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상준쌤 읽기 참여시네, 같이. 저 이 책은 계속 들을 거예요. 아, 네. 그렇게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들어오셨길래. 오케이. 이제 화면을 켜지 말까봐. 아니야, 아니야, 하면 켜요. 근데 오늘 듣기 참여해놨잖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스타트는 은희쌤부터 부탁드릴게요. 198쪽인가요? 네. 읽겠습니다. 젊은 목동의 평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순간은 바로 첫 싸움이다. 싸움은 반드시 공개된 장소, 즉 커피숍이나 마을 광장 등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싸움은 보통 목초지에서 한 목동이 다른 목동의 양을 겨누어 저주를 하거나 돌을 던질 때 벌어진다. 모욕을 당한 목동이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대응을 하기 때문이다. 베팔레치아 산맥의 마을은 왜 이런 길을 걷게 된 것일까? 그것을 이해하려면 이 지역의 거주민이 본래 살던 곳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상간오지라 불리는 지역, 다시 말해 펜실베니아 경계로부터 남쪽과 서쪽으로 이어지는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켄터키,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와 시우스캐롤라이나 및 엘라베마의 북쪽 끝, 조지아에는 명예문화가 최고로 발달한 지역 출신의 이민자가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인, 즉 스코틀랜드 저지대로부터 잉글랜드 북쪽 지방과 북아일랜드 얼스터에 살던 사람들 말이다. 그 경계 지역은 수백 년간 분쟁이 이어져 온 외딴 무법지대였다. 그 지역의 거주민은 척박한 암석지대에서 생계를 꾸려가던 목동으로 대단히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 그들은 미국에 들어왔을 때도 한란처럼 외진 암석투성이의 척박한 환경에 정착함으로써 그들이 9세기에 만들었던 명예문화를 신세계에서 고스란히 재생산했던 것이다. 역사가 데이비드 해켓트 피셔는 알비트의 시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남부의 고원지대 중 상당수는 법이나 확고한 공권력이 없는 상황에서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는 경쟁지였다.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인의 가족체계, 전투적인 윤리관, 목축 경제, 땅과 부에 대한 자세 및 일과 힘에 대한 관념 등이 무정부적인 환경에 적합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어떤 이주민보다 이 척박한 환경을 편안하게 생각했다. 사실 다른 인종의 문화를 받아들이기보다 자기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기가 훨씬 용이한 법이다. 영국 북쪽 경계 지역의 감성이 이 어둡고 피해 젖은 대지를 지배하게 된 이유는 이민자의 숫자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헐벗고 위험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우리는 명예문화를 통해 미국 남부 지역에 나타나는 독특한 범죄의 패턴을 이해할 수 있다. 그곳에서는 다른 곳에 비해 살인 발생률이 높지만 소유권과 관련된 혹은 노상 강도처럼 낯선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 발생률은 낮다. 사회학자 존 셀턴 리드는 이렇게 주장한다. 남부에서의 살인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이며 또한 서로 알고 있다는 이유로 사건이 벌어진다는 특징을 보인다. 통계에 따르면 말싸움과 간통을 피할 수 있다면 남부인은 다른 미국인인 만큼 오히려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상간오지에서의 폭력은 경제적 이익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문제로 그들은 명예를 걸고 싸운다. 남부의 언론인 호딘 카터는 자신이 젊은 시절에 배심원으로 일했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배심원들 앞에 놓인 사건은 주유소 옆에 살고 있던 욱하는 성격의 신사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는 여러 달에 걸쳐 자신이 참을성 없는 성격이라는 것을 충분히 경고했음에도 주유소 주변을 얼쩡거리는 건달들과 손님들로부터 우롱을 당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준 이들을 상대로 총탄을 날려보냈고 이로 인해 한 명이 죽고 두 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 배심원 가운데 유죄의 한 표를 던진 사람은 카터밖에 없었다. 배심원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만약 그가 그 작자들을 쏘지 않았다면 남자 대접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명예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욱하는 성질의 신사가 누군가를 쏘는 일은 개인적 모욕에 대한 적절한 반응으로 인정받는다. 그런 환경에서는 심지어 살인까지도 유죄로 보지 않는다. 물론 다른 문화, 집단에 대해서 성급한 일반화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이 인종이나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에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조상들의 과거에 의해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고 믿고 싶어하는 점도 인정한다. 견학생 읽으셔야 돼요. 그렇네, 혜림 씨.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의 켄터키의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일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한두 세대가 아닌 더 먼 과거를 살펴봐야 한다. 200~300년 전 대양 저편에 살고 있던 특정한 사람들이 어떤 생활 방식을 유지했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명예문화라는 가설은 누군가의 출신을 물을 때 부모는 물론 증조부, 고조부, 심지어 5대 조부, 6대 조부까지 따져 올라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좀 납설긴 해도 분명한 사실이다. 보다 흥미로운 것은 지금까지의 논의는 기껏해야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가까이 들여다볼수록 문화적 유산의 힘이 더욱 낯설고 강력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모욕에 반응하는 폭력의 작동 방식. 1990년대 초반 미시건 대학의 두 심리학자 도브 코엔과 리처드 니스벳은 명예문화와 관련해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그들은 19세기에 한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한 영국의 경계지역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이 정착한 지역의 문화가 어떠했는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오늘날에 있었다. 현대에도 명예문화가 뿌리내렸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까? 그들은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게 모욕을 주기로 했다. 코엔은 조용히 앉아서 18 내지 20세가 된 남자의 가슴을 울컥하게 할 만한 말이 뭐가 있을지 고민해 봤습니다. 병신새끼라는 말이 떠오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더군요 라고 말했다. 실험은 이렇게 진행됐다. 미시건 대학의 사회과학부 건물 지하에는 파일 캐비닛으로 가득 찬 좁고 긴 복도가 있는데 학생들은 한 사람씩 그곳으로 불려가 질문지를 작성했다. 그리고 복도 끝에 질문지를 놓고 다시 교실로 돌아오면 그만이었다. 이처럼 한 그룹은 단순한, 어찌 보면 순진해 보이기까지 한 그 행동만 하면 된다. 이들이 바로 통제 집단, 실험 요인을 적용한 집단과 비교하기 위해 실험 요인을 적용하지 않고 관찰되는 집단이다. 나머지 그룹에게는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학생들이 질문지를 들고 복도를 걸어갈 때 한 남자가 그들을 지나치며 파일 캐비닛에서 서랍을 열었다. 그러면 이미 좁은 복도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학생이 틈새로 빠져나가려고 하면 남자는 서랍을 쾅 닫고 학생을 어깨로 밀친 후 낮지만 그래도 충분히 들리는 목소리로 방아쇠가 되는 그 말을 하는 것이다. 병신새끼.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가능한 한 자세히 측정해 보고 싶어 했던 코헨과 니스벳은 실험 대상의 얼굴을 관찰해 얼마나 화가 나 보이는지 기록했다. 평소보다 소나기에 힘이 더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악수도 했다. 또한 실험 전후로 실험 대상의 타액을 채취해 병신새끼라고 불렸을 때 테스토스테론과 코르티솔, 즉 공격성과 흥분을 유발하는 호르몬의 변화를 측정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학생들에게 다음의 이야기를 읽고 결론을 완성해보라고 시켰다. 불편함을 느낀 질이 스티브를 구석으로 불러낸 것과
파티가 시작된 지 고작 20분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스티브가 물었다. 왜 그래? 레리 때문이야. 너랑 나랑 약혼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레리가 오늘 밤 벌써 2번이나 찝적댔다고. 질은 사람들 속으로 돌아갔고 스티브는 레리를 지켜보기로 했다. 아니나 다를까 채 5분이 지나지 않아 레리는 질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려고 했다. 모욕을 당한 상태라면 스티브가 레리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을까? 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났다. 욕을 먹은 학생이 반응하는 방식에 분명히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일부 학생은 모욕을 당한 후 행동까지 달라졌다. 물론 일부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 반응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은 정서적 안정, 지적 수준, 신체적 요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독자 여러분도 이미 예상했을 테지만 관건은 그들이 어디 출신이냐 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북부 출신 학생들은 그 일을 대체로 재미있게 받아들이고 웃어넘겼다. 소나기의 힘도 똑같았고 무의식적으로 분노를 가라앉히고자 했기 때문에 코르티솔에 덜 검출되었다. 오직 일부 학생만 스티브가 레리와 폭력적으로 싸웠을 거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남부 출신은 어땠을까? 세상에, 그들은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코르티솔과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폭증했고 악수를 하면서 손을 움켜잡았다. 당연히 그들의 대답에서는 스티브가 레리에게 달려들었다. 코에는 더 흥미로운 실험 결과도 들려주었다. 우리는 치킨 게임이라는 것도 해봤습니다. 반대편에 한 실험자를 세워둔 다음 학생들을 복도로 내려보냈죠. 사실 복도는 한 사람이 지나갈 공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고용한 실험자는 190cm에 120kg쯤 되는 사람입니다. 대학교 때 위식축구 선수로 뛰다가 지금은 대학교 내 술집에서 일하고 있죠. 그 실험자에게 어깨에 힘을 팍 주고 복도 끝에서부터 걸어오라고 했죠. 술집에서 누군가가 난동을 부리려 할 때 다가가던 위협적인 걸음걸이로 말입니다. 그 실험자에게 길을 비켜주기 전까지 학생들은 얼마나 가까운 거리까지 버티고 있었을까요? 물론 다들 길을 비켜주긴 했어요. 북부 출신 학생들은 실험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모욕을 당했든 당하지 않았든 2m 근방으로 다가오면 비켜서서 길을 내주었다. 반면 남부 출신 학생들은 훨씬 방어적이었고 2m 50cm 정도가 남았을 때쯤 길을 비켜주었다. 하지만 모욕을 당한 경우에는 50cm까지 버티고 서 있었다. 남부 출신은 병신새끼라는 말을 들으면 투지가 불타올랐던 것이다. 코엔과 니스벳은 그 긴 복도에서 명예문화가 작동하는 방식을 관찰하고 있었다. 남부 출신은 리틀밥 터너와 포크를 치다가 속임수를 썼다고 지적당한 윅 하워드처럼 행동했던 것이다. 소멸 이후에도 살아남는 문화적 유산의 힘, 참으로 놀라운 연구 결과가 아닌가. 우선 선조들과 비슷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이들은 선조들과 비슷하게 행동한다는 결론이 놀랍다. 그러나 이 실험에 참가한 남부 출신 학생들은 그들의 선조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다. 그들 모두가 영국계 선조의 자손인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남부에서 자랐을 뿐이다. 그들 중 목동은 전혀 없었고 그들의 부모가 목동인 사람도 없었다. 그들이 19세기 후반이 아닌 20세기 후반의 사람들이라는 것. 미국에서도 한참이나 북쪽에 있는 미시건 대학의 학생이라는 것. 남부에서 북부로 유학을 올 만큼 개방적이라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었다. 그들은 여전히 19세기 켄터키주 할란에 살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던 것이다. 코에는 연구의 뒷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이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매년 수십만 달러 이상을 버는 그것도 1990년대에 물가 수준에서 그렇게 버는 집안 출신입니다. 그들은 에팔레치아 산맥의 언덕배기에서 살다가 온 학생이 아니에요. 그들은 애탈란타에 있는 코카콜라 본사의 중간 관리자급 되는 이상 되는 집안의 아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의문이 생기죠. 그들에게 어떻게 그런 성향이 나타나게 된 걸까? 100년도 더 지났는데 왜 명예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일까? 왜 애틀란타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도 개척자들과 같은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걸까? 문화적 유산의 힘은 강력하며 뿌리 있게 박혀 있어 오래도록 지속된다. 또한 문화적 유산을 세대를 넘어 지속되는 것은 물론 그것을 탄생시킨 경제적 사회적 배경이 소멸된 이후에도 살아남는다. 나아가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결정함으로써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한다.
비행기 추락에 담긴 문화적 비밀. 오늘 기상 레이더 더 많이 본다. 그해 여름 괌에서 생긴 일. 1997년 8월 5일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맞춰 대한항공 801편 기장이 잠에서 깨어났다. 나중에 그의 가족이 조사관들에게 들려준 얘기에 따르면 그는 체육관에 가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한 다음 집에 돌아와 저녁에 떠날 괌으로의 비행 계획을 검토했다고 한다. 그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점심을 먹고는 오후 3시에 일찌감치 서울을 빠져나와 김포공항으로 향했다. 공군에서 제대한 뒤 대한항공에 입사한 그는 그때까지 거의 4년간 파일럿으로 일해왔다. 그의 비행시간은 총 9,800시간에 달했으며 그중 3,200시간은 전보기를 조종했다. 몇 달 전에는 낮은 고도에서 고장난 전보기의 엔진을 훌륭하게 다뤄 대한항공으로부터 상을 받기도 했다. 42살이던 그는 열흘 전에 진단받은 기관지염을 제외하면 건강 상태가 좋은 편이었다. 저녁 7시에 기장과 부기장 그리고 기관사는 함께 비행에 대한 서류를 검토했다. 그들이 몰게 될 비행기는 보잉 747로 항공계에서 걸작으로 알려진 모델이다. 한때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되기도 했던 그 기체의 작동 상태는 완벽했다. 드디어 밤 10시 30분에 게이트를 떠난 대한항공 801편은 20분 후 지면과 떨어졌다. 이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오전 1시 30분이 되었을 무렵 801편은 비구름을 뚫고 내려왔고 기관사가 멀리서 반짝이는 괌 공항의 불빛을 발견했다. 기관사가 물었다. 이게 괌이야? 잠시 침묵한 후 그가 다시 말했다. 이거 괌이야, 괌. 기장이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허, 괌 좋네. 부기장은 관제소에서 찰리 브라보에서 나왔다. 고 보고하며 6번 활주로로 왼쪽으로 레이더 유도를 요청했다. 비행기는 괌 공항을 향해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기장은 육안으로도 착륙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괌 공항과 김포공항 사이를 8번이나 운항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공항과 그 주변 지형을 잘 알고 있었다. 랜딩 기어가 내려왔다. 플립. 비행기의 날개 뒤편에서 속도를 낮추거나 날개의 압력을 변화시키기 위해 움직이는 판, 고양력판. 이 각도는 10도였다. 오전 1시 41분 48초에 기장이 말했다. 기관사가 와이퍼를 켰다. 비가 오고 있었다. 부기장이 혼잣말을 했다. 안 보이잖아. 그는 활주로를 찾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다. 1초 후에 충돌 방지 장치에서 전자 음성이 들려왔다. 500피트. 비행기는 지상 500피트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그 위치에서 활주로가 안 보일 리가 있을까? 2초가 지났다. 기관사가 어라며 놀라는 투로 말했다. 오전 1시 42분 19초 부기장이 말했다. 착륙을 포기합시다. 조종관을 당기고 하늘로 올라가 큰 원을 그린 다음 다시 착륙을 시도하자는 얘기였다. 1초 후에 기관사가 말했다. 안 보이잖아. 부기장이 덧붙였다. 안 보이죠? 착륙 포기. 오전 1시 42분 22초 기관사가 다시 말했다. 올라갑시다. 오전 1시 42분 23초 기장이 대답했다. 고 어라운드, 착륙 포기. 하지만 그 비행기를 추락으로부터 건져내기엔 이미 늦었다. 오전 1시 42분 26초 대한항공 801편은 공항의 남서쪽 4.8km 지점에 있는 야산 니미츠 힐의 언덕을 들이받았고 6천만 달러에 달하는 21만 2천 kg짜리 강철은 시속 160km의 속도로 암석지대에 처박혔다. 소나무를 살짝 건드린 후 석유 파이프라인에 걸린 기체는 화염에 휩싸여 골짜기로 떨어지기 전까지 600m가량 더 미끄러졌다. 구조대원들이 추락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254명의 탑승객 중 228명이 사망했다. 바이앙카 52편 추락의 비밀. 실제 상황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는 영화에서처럼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엔진의 일부가 굉음을 내며 폭발하는 일은 없다. 이륙하던 중 그 힘을 버티지 못해 방향
툭하고 부러지지도 않는다. 기장의 의자 뒤쪽으로 몸을 한껏 젖히며 오 신이시여라고 숨죽여 외치는 일도 없다. 첨단 기술은 일반적인 상업 민항기를 토스터기처럼 믿을 만한 것으로 바꿔놓았다. 따라서 비행기 추락 사고는 사소한 고장과 장애가 추적되어야만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날씨가 좋지 않다. 끔찍하지 않더라도 파일럿이 평소보다 더 스트레스를 느낄 만큼 좋지 않다. 또한 추락 사고 중 압도적으로 많은 사고가 지연된 비행에서 발생하며 이 경우 파일럿은 대개 서두르게 된다. 파일럿이 12시간이나 그 이상을 운항하는 바람에 피로가 누적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었던 경우도 전체 사고의 52%를 차지한다. 그리고 44%는 두 명의 파일럿이 함께 비행을 해본 경험이 없어 서로에게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사고는 대개 7가지의 실수가 결합한 결과 나타나는 것이지 지식이나 기술로 인한 문제가 아니다. 한 조종사가 실수를 하나 저질렀다면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실수를 하나 더 얹어 놓을지라도 그 정도로 파국으로 내리닫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고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의 실수를 저지르면 이 모든 실수의 조합이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 비행기 추락 사고를 유발하는 실수들은 예외 없이 팀워크나 의사소통의 문제다. 중요한 뭔가를 알고 있는 한 조종사가 다른 조종사에게 그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한 조종사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다른 조종사가 그 문제를 알아채지 못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복잡해진다. 위기 상황은 여러 단계들을 고려한 뒤 해결되어야 하지만 조종사들이 협동하지 않고 그중 한 단계라도 놓치면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오랫동안 보잉사의 최고 안전 엔지니어로 일해온 온얼 위너는 실수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한다. 조종석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두 사람이 조종하는 것을 염두에 두게 설계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체크해주거나 서로 역할 분담을 할 때 가장 잘 작동하죠. 비행기는 조종 실수를 절대 적당히 봐주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두 사람이 협동해서 비행기를 모는 것이 한 사람이 비행기를 몰다가 더는 조종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넘겨받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죠. 그러면 1990년 1월 콜롬비아 항공사의 아비앙카 52편이 추락한 사건을 살펴보자. 아비앙카 사고는 현대적인 비행기 추락의 대표적인 사례로 비행 학교에서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사실 아비앙카 52편에서 벌어진 일은 훗날 괌에서 발생한 사건과 흡사하기 때문에 대한항공 비행기 추락 사건의 수수께끼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이 사건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 비행기의 기장은 라우레아노 카비에데스 부기장은 마우리시오 클로츠로 항로는 콜롬비아의 메데인을 경유하여 뉴욕의 케네디 공항을 도착하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날씨는 좋지 않았다. 짙은 안개를 동반하는 높은 바람이 북동쪽 이스트 코스트 방향으로 불어오고 있었다. 탓에 뉴왁 공항 200대, 필라델피아 공항 161대, 보스턴 로간 공항 53대, 그리고 케네디 공항에 99대의 비행기가 연착하고 있었다. 날씨 때문에 아비앙카 52편은 항공 관제 기관의 지시에 따라 뉴욕에 3번 착륙하려다 포기했다. 비행기는 버지니아 노퍽을 부분간 맴돌았고 애틀랜틱 시티 위에서 29분, 케네디 공항 남쪽 64km 지점에서 또 29분을 머물렀다. 이렇게 1시간 30분의 지연 끝에 아비앙카 52편이 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가 비어졌다. 그런데 착륙을 위해 마지막 접근을 하고 있을 때 비행기는 강렬한 바람의 저항과 맞닥뜨리고 말았다. 강한 역풍을 맞게 된 순간 그들은 활강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 출력을 더 낼 수밖에 없었다. 다음 순간 아무런 조짐도 없이 역풍이 극적으로 멈추었고 비행기는 강한 출력으로 인해 활주로에 착륙할 수 없을 만큼 멀리 나가버렸다. 이럴 경우 통상적으로는 즉각 오토파일럿으로 전환해 윈드시어, 대기 중의 바람이 움직이는 전반적인 방향과 다르게 불어오는 기류에 대응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아비앙카 52편의 오토파일럿 기능은 마비되어 있었고 스위치도 꺼진 상태였다. 마지막 순간 기장은 조종간을 당기며 고 어라운드를 선언했다.
아비앙카 52편은 롱 아일랜드 위로 큰 원을 그리며 케네디 공항으로 재접근했다. 갑자기 기체의 엔진 중 하나가 꺼졌다. 몇 초 후 두 번째 엔진 고장이 발생했다. 활주로 나와라. 동체 착륙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비행기를 안전하게 공항으로 인도하고 싶었던 기장은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하지만 케네디 공항은 25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결국 비행기는 오이스터 베이의 호화로운 거주지로 추락했다. 테니스 챔피언 존 맥켄로 아버지의 사유지에 처박혔던 것이다. 탑승객 158명 중에서 73명이 사망했고 추락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연료 부족. 기체에도 공항에도 전혀 이상이 없었다. 조종사들이 술이나 약에 취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단지 비행기에 연료가 없었을 뿐이다. 무거운 침묵에 둘러싸인 조종석. 아랍에미리트 항공의 베테랑 파일럿이자 오랜 세월 인적 요소, 즉 핵발전소나 공항 항공기처럼 복잡한 시스템과 인간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연구해온 수렌 라트와트는 그 사건을 두고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평생 민간 항공기를 몰아온 40대의 라트와트는 맨하탄의 쉐라턴 호텔 로비에 앉아 있었다. 두바이에서 출발해 케네디 공항에 도착하는 아랍에미리트 항공의 비행기를 막 착륙시킨 다음이었다. 그는 아비앙카 52편 사건을 잘 알고 있었다. 라트와트는 추락사고를 유발하는 일반적인 요소를 북동풍, 장시간의 공중채공, 오토파일럿의 잔고장으로 압축했다. 이 세 가지 패턴은 비행기가 허공에서 시간을 허비하게 할 뿐 아니라 높은 고도에 비해 더 많은 연료를 소비하게 하는 저고도 비행을 하도록 만드는 원인이다. 아비앙카 52편은 707이었죠. 오래된 기체일 뿐 아니라 조종하기도 까다롭습니다. 9세대 비행기라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조종 시스템은 인력으로 움직이는데 풀리, 벨트를 돌리는 도르래, 먼 곳까지 힘을 전달할 때 쓰임. 풀리와 온갖 조종관이 기체의 금속재 보조 날개와 곧바로 연결되어 있지요. 그 비행기를 몰려면 힘이 좋아야 합니다. 하늘에 떠서 그 막대를 당겨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를 젓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입니다. 제가 요즘 몰고 다니는 비행기는 손가락 끝으로도 몰 수 있어요. 저는 조이스틱을 씁니다. 제가 보는 계기판은 큼지막한데 707의 계기판은 커피잔처럼 작아요. 여기다 오토파일럿이 고장난 상황이라면 기장은 커피잔처럼 자그마한 9개의 계기판을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면서 오른손으로는 비행기의 속도를 조절하고 왼손으로는 비행기를 조종해야 합니다. 한계에 다다랐겠죠. 더 이상 뭘 해볼 여력이 없었을 겁니다. 피곤해서 나가 떨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판단력은 이미 마비됩니다. 다른 때였다면 놓치지 않았을 것을 놓치기 시작하는 거죠. 추락 현장에서 회수된 블랙박스의 녹음을 들어보면 비행 말미에 이르렀을 때 카비에데스 기장은 마치 영어로 말할 힘도 없다는 듯 관제탑의 지시 내용을 스페인어로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무려 9번이나 반복해서 지시 내용을 다시 말해달라고 했다. 더 크게 말하게 거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그는 말했다. 저들의 말이 들리지 않는군. 비행기가 케네디 공항의 남쪽에서 40분이나 비행하고 있을 무렵 조종석의 모든 사람은 원료가 떨어져 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기장은 100km 떨어진 필라델피아 공항에 착륙 요청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유혹에 사로잡힌 것 같았다. 착륙이 중단되었을 때 비행기의 고도가 너무 낮다는 것을 경고하는 지표 근접 경보 장치가 적어도 15회 이상 울렸지만 기장은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즉시 상승해야 했으나 하지 않았다. 그는 탈진한 상태였다.
그 모든 것이 진행되는 동안 조정석은 무거운 침묵에 짓눌려 있었다. 카비에데스 기장의 옆에는 클로츠 부기장이 앉아 있었지만 블랙박스에 녹음된 것은 그저 펄럭이는 바람 소리와 엔진의 소음뿐이었다. 관제탑과의 통신을 조율하는 것은 클로츠의 책임이었고 이는 그날 밤 그의 역할이 매우 결정적이었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다른 공항에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연료가 남아있지 않는다는 말을 꺼낸 것은 세 번째 접근 시도가 불발로 돌아간 다음이었다. 그가 관제탑에서 들은 말은 잠시 대기였고 이후 케네디 공항이 정리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훗날 조사관들은 아비앙카 52편의 조종사들이 케네디 공항 주위를 맴돌고 있던 비행기 수십 편의 차례를 뛰어넘어 자신들이 먼저 착륙할 수 있으리라 믿었을 거라고 판단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관제탑은 그들을 대기줄의 맨 끝에 세워놓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파일럿들은 비행기의 상황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제시도를 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렇다. 38분이 지나도록 그들은 연료에 대해 두 번 다시 언급하지 않았다. 생사를 결정짓는 의사소통력. 라트와트는 조종실이 조용하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 이유를 설명하며 그는 자신이 그날 아침 두바이에서 날아오며 겪은 일을 들려주었다. 갑자기 뒷좌석에 앉은 여성이 구토를 하더니 졸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영어도 힌두어도 펀자브어도 할 줄 몰랐죠. 그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저는 막 모스크바를 지나고 있었지만 모스크바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스크바에 착륙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부기장에게 헬싱키로 가자고 했습니다. 라트와트가 당면한 문제는 그들이 예상거리의 절반도 날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착륙을 시도하기에는 탱크에 너무 많은 연료가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사진 찍을게요. Recording stopped. 네, 안 보여 또. recording stopped. 예, 갑니다. 준비하시고 아웃. 예, 아웃.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좋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